지난 시간 저희의 강조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꾸준히 낮은 리스크로 준수한 투자 수익률이 나오는 투자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저희의 결론은 자산 배분 투자가 여러분들에게 이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조금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왜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또 주변에서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냥 증권사에서 뭐 이지가지 뭐 펀드나 웹 상품이나 그런 거 나오던데 그냥 그런 거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금융사가 추천하는 상품이 무조건 좋은 것일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증권사들이 추천해주는 금융상품들을 좀 취합해 봤어요. 기사들 보면서 증권사들이 이런 거 추천합니다라는 것들 좀 모아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본 거죠. 수익률 보면은 플러스 나온 게 딱 하나, 한국투자증권의 전기차 관련 ETF 딱 하나밖에 안 보여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왔는데 사실 이 당시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부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같은 기간 지수하고 좀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그런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시면 S&P 500을 앞지르는 금융상품은 단 하나도 안 보이죠. 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이 코스피보다도 수익률이 안 좋은 상품들이 꽤 많이 보여요. 이 금융상품을 사더라도 수익률 자체가 지수를 사는 것보다 더 좋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산 배분 그거 TDF라고 그 자산 배분 해주는 펀드가 있던데 거기에 그냥 투자하면 안 돼요? 물론 괜찮습니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가지고 내 나이에 따라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혹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입자 나이대에 맞게 알아서 투자를 해주니까 투자자들이 좀 더 편하게 투자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률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내놓은 TDF 상품들 수익률을 보니까 한 2에서 7% 정도. 다만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TDF에도 단점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일단 첫째로 셀프 자산 배분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좀 더 공격적인 자산에 투자하고 싶더라도 그 펀드는 수비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산에 투자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또 두 번째, TDF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연금저축계좌나 ISA처럼 연금소득세를 과세를 좀 줄여주거든요. 다만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엔 기존에 받았던 세금 혜택을 모두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좀 높은 편이에요. 연평균 수수료를 보니까 대략 한 0.5에서 1.5% 정도 사이에 있어요.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에 연간 수수료만 거의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까지 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 배보다 배꼽이 좀 더 클 수 있는 셈인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일반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내가 어떤 상품에 투자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2019년 터진 라임 사태라는 거예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자산운용이라는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가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서 개인과 기관들에게 총 1조 6천억 원어치의 사모펀드를 팔았는데 여기서 부도가 난 사태를 이야기해요. 제가 당시 피해자분들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게 이분들이 진짜 모르고서 이걸 투자를 한 거구나. 증권사나 은행 같은 곳에서 그냥 PB들이 이거 돈 예치하지 말고 수익률 한 3%밖에 안 되고 만기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냥 여기 한번 넣어보세요. 이거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말 듣고 단순하게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실상 이 라인펀드의 투자 자산이었던 무역금융펀드 같은 경우에 폰지 사기에 연루가 됐고요. 또 라인펀드가 투자한 또 다른 자산 중에는 메자닌 펀드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황금성이 굉장히 낮아요. 시장에서 시가 평가를 받기도 어렵고 또 돈으로 바꾸려고 해도 돈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걸 팔면서도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고객들한테 이거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또 이 펀드가 2년 새 한 1조 원 정도 팔릴 때까지 금융당국의 감시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그리고 그걸 감시해야 될 금융당국까지 환장의 콜라보를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금융사들이 그리고 나라가 우리의 자산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최소한 내가 투자하는 상품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투자 상품이 어떻게 설계됐고 또 기대 수익률은 얼마이며 손실은 얼마나 날 수 있는지 등등을 우리 스스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원그래프는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미국 주식과 미국 장기채, 금, 그리고 현금에 각각 25%씩 투자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셔야 돼요. 왜 자산을 이런 식으로 배분했을까? 이렇게 투자한 이유는 모든 자산의 수익률이 매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 자산군별 5년 수익률이에요. 보시면 주요 대형주들의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지만 신흥국 주식이 맨 앞에 있었던 적도 있고요. 심지어 2018년에는 현금이 제일 앞에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오래 자산이 어떤 건지 알면 그냥 거기 투자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근데 당장 우리가 내일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향후 1년, 향후 2년에 잘 나갈 자산을 예상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은 이런 자산들을 골고루 사서 수익과 손실을 어느 정도 평균화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로 연구 포트폴리오를 가져온 이유는 이게 가장 심플하고 가장 투자하기 좋은 전략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 전략은 1981년 백악관 재정 자문을 맡았던 자산운용 전문가 해리 브라운이라는 분이 창안하는 전략인데요. 크게 4대 경제 시나리오에 맞춰서 주식과 장기채, 금현금에 각각 25%씩 투자하고 한 해 한 번씩 리밸런싱이란 과정을 거칩니다. 4대 경제 시나리오라는 건 경기 상황이 좋고 나쁘고 또 물가 상황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총 4개 시나리오를 만든 건데요. 보시면 주식이나 채권, 금현금이 어느 때 수익이 좋고 어느 때 수익이 나쁘다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예컨대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 상황도 안 좋았고 물가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당시 시장을 보면 주식도 엄청 안 좋았고 채권 시장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금 자산은 엄청 올라가고 또 현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게 여겨졌어요. 그걸 이 4대 경제 시나리오에 대입해보면 이 세 번째 시나리오, 즉 경기가 안 좋고 물가 상승, 여기에 대입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경우 내가 25%씩 들고 있는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은 굉장히 안 좋았겠지만 금과 현금의 수익률은 좋았기 때문에 손실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2022년 1월 연구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2022년 말에는 이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중이 어느 정도 망가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2023년 1월엔 주식과 채권을 조금 더 매수하고 상대적으로 금과 현금은 좀 덜 매수함으로써 다시 비중 25%씩을 맞추는 그 과정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포트폴리오의 최근 18년 수익률을 보면요,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7.53%의 수익률이 나왔어요. 최대 손실폭은 18.48%,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했던 손실이 가장 큰 수준이었고요. 이 샤프 지수라는 건 투자 위험도를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0 이상이어야 좀 투자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 이상이면 좋은 투자로 말해요. 그리고 연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샤프 지수가 0.84니까 상당히 준수한 편인 거죠. 다만 여기까지 보시고 좀 아쉬운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건 사실 낮은 수익률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높은 수익률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릴 건 이 전략을 응용한 또 다른 전략, 첫 번째는 황금나비 포트폴리오. 이건 포트폴리오 차트라는 사이트에서 구하는 전략인데 연구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소형 가치주 하나만 딱 추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는 25%씩 4개 자산에 투자를 했다면 이 전략은 20%씩 5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2005년부터 2023년까지 투자 수익률 연평균 7.64%니까 아까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손실폭은 거의 비슷했고요. 만약 여기서 수익률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6040 포트폴리오를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산 배분 전략은 증권 분석,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분의 투자 방법인데요. 미국 주식의 60%를 투자하고 미국 중기 채권의 40%를 투자하는 지극히 단순한 전략이죠. 이렇게 단순한 전략이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연평균 수익률 11.23%나 나옵니다. 다만 단점은 최대 손실폭이 32.05%로 꽤 높은 편이에요. 6040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시느냐 아니면 연구 포트폴리오나 황금나비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시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산 배분 전략이 좋은 이유는 중장기 재무 설계가 용이해진다는 부분 때문이기도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자 계산기 기억하시죠? 예컨대 월 적립액 100만 원씩 적립기간 20년 동안 복리 10%를 낸다라고 했을 때 내가 20년 뒤에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게 되느냐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6억 8,473만 원, 20년 동안 돈을 모아서 내가 어느 정도의 노후 자산을 마련하는 거니까 꽤 좋은 플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이 통상 빠르면 한 달에 한 번, 좀 느리면 1년에 한 번 정도까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투자에 덜 신경 써도 된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본업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고, 다시 말해 내 인적 자산을 키우는데 좀 더 신경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주식창 들여다볼 필요 없이 그저 내가 원칙을 세우는 자산 배분에만 투자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만큼 내 월급을 키우고 내 가치를 키우는 투자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영상 보신 분들이 사실 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수익률이 좀 낮고 좀 심심한 거 아닌가?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의 전략은 없나? 물론 복잡한 전략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막 모멘텀 전략이라던가 혹은 마켓 타이밍 전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심어가지고 조금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들도 있거든요. 다만 두 번째 시간이니까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린 것도 있고, 사실 이렇게
어려운 전략보다는 쉬운 전략이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산 배분 전략을 사실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증권사 앱을 통해서 자산 배분 상품을 사고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좀 보여드릴 거고요. 또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계좌들이 있죠. 연금저축 계좌하고 ISA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중장기 재무 플랜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궁금하신 내용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취재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